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2022년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닙니다. 네. 어떻게 우리 남궁재훈 주임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딱히 별건 안 했습니다. 그냥 푹 쉬었고요. 네. 미국 시장 그냥 간단하게만 조금 봤었습니다. 네. 푹 쉬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쉬는 동안에 지금 미국 시장이 벌써 3번 네. 지나갔죠. 그렇습니다. 목요일 밤, 금요일 밤, 그리고 어젯밤. 네. 네. 일단 기분 좋은 뉴스는 나흘 연속 계속 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도 계속 올랐어요. 네, 뭐 지난 한 주간 S&P 500 같은 경우 3.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4일 동안 계속 상승세를 좀 펼쳤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볼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시장을 제외하고 지난주에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9월달 FOMC 회의 전에 마지막 파월 예정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블랙아웃 기간 전에 나왔었던 연설이고요. 대체로 잭슨 홀 때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좀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했고 연준 인사들도 FOMC 전에 마지막 발언들이 있어서 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의장은 목표 인플레이션 2%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했고 장기간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 이런 비용들, 이런 코스트가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며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어긋났으며 셧다운으로 인해서 노동력 감소 등 이런 여러 요인들이 꼬였다. 탱글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풀기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70년대의 인플레이션 폴 볼커 의장을 언급을 했고 대응이 늦어질수록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뭐 최선을 다해서 이를 피하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른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동안 정치적인 비판을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달랐었던 부분입니다. 상당히 그래도 강경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과 거의 비슷하게 강력한 긴축을 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지난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목소리는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미국 시장은 그래도 나흘 동안 이렇게 반등을 한 거 보면 뭐 어떤 점을 지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일단 뭐 어제 발표가 된 내용으로는 인플레이션, 이 CPI 피크아웃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래에 같이 표 봐주시면은 네. 내일 CPI들이 다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CPI가 8.1%가 컨센서스고요. 전월달이 8.5%였는데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코어 CPI는 반면에 6.1%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전월달 5.9% 대비해서 조금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뉴욕 연은 이 소비자 기대 지수에서 1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6.2%에서 5.7%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네. 3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도 3.2%에서 2.8%,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도 2.3%에서 2%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그리고 또한 뭐 최근에 유가나 뭐 천연가스도 좀 빠진 상황이고 또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한 3.5%에서 2.1%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내일 발표될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한 피크아웃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뭐 계속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물가를 잡겠다는 건데 네. 지금 이런 소비자 기대 지수 발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가 전망치들은 그래도 뭐 쇼킹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네. 좀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네, 다 하향 가솔린 조정이 가격도 되고 그렇고 있습니다. 기대 네.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준 이사들은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언제부터죠? 10일부터이고요. 이미 네. 다음 주 수요일 20일, 21일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 전에 마지막으로 좀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크리스토퍼 웰러 연준 이사가 9월달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75bp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연내에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기준금리가 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금리가 적절하며 장기적으로는 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매파적인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내년에는 더 길게 높은 금리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좀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라고 했고요. 8월달 CPI가 둔화할 수 있겠지만 75bp 인상이 적절하며 연말에 4% 금리를 선호한다라고 했고 내년 하반기에 좀 인하하는 금리를 내리는 것들 이거는 좀 기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조지 연은 총재는 연착륙을 보고 싶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다. 그리고 경제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강한 긴축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최종 금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그저 좀 추측성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을 냈고 마지막으로 리차드 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임기 마감을 했고요. 금리 최소 4% 그리고 페드는 물가 잡는 것을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물가는 너무 높고 금리는 강하게 올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페드의 목표는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가 안정, 두 번째는 완전 고용인데 다만 지금은 이 물가 안정, price stability라고 해서 물가 안정 없이는 고용도 없다라는 전 부의장도 좀 강력한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별로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저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CME 페드와치에서 75bp 인상 확률이 90%까지 올랐습니다. 최근에 계속 50대 50, 60대 4, 7대 3 하다가 9대 1까지 올라갔고요. 페드워치에서 이번 4월 그러니까 이번 9월 21일 FOMC 회의에서 이제 75bp 인상을 할 확률을 거의 뭐 75다 뭐 확실하게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90까지 올라갔는데도 시장은 이 75bp 인상을 말 그대로 진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75 그래 이번에 75 할 거야 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네요.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CP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한 8.1%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주요 IB들 전망치 살펴보시면 크레딧 스위스,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이쪽에서 7.9%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8%보다 밑으로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골드만삭스라든지 제퍼리스 그리고 스탠다드 차트, 비자 노무라 등은 한 8%,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쪽에서는 한 8.2% 그리고 BMO가 가장 높은 수준인 8.3%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낮게 보는 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 같은 데서는 8.2도 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크레딧 스위스가 좀 CPI 전망치를 이전부터 봤을 때 좀 잘 맞췄습니다. 지난번에 한 6월 달쯤에 9.1% 나왔었을 때 크레딧 스위스가 유일하게 9.1% 가장 강하게 봤는데 좀 맞췄고 지난달에도 8.5% 봤는데 크레딧 스위스가 맞춰서 요번에 한 7.9%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레딧 스위스가 요번에도 좀 맞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는 잘 맞추던 사람이 계속 잘 맞추더라고요. 이전부터 보면 크레딧 스위스가 꾸준히 좀 잘 맞췄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은 지금 연준 의장들 얘기는 계속 강경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CPI 발표가 결국은 8%가 아니라 7.9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반등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유로존 쪽에서도 계속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주말간이랑 어제 해서 좀 간단하게 이슈 말씀드리면 어제 뭐 스탁스 600 같은 경우 1.76% 상승을 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한 1% 넘게 상승했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 2.4% 이렇게 올랐습니다. 독일도 강하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일단 주말간 유럽중앙은행 이쪽에서 기준금리 75bp 인상을 했습니다. 지난 7월 50bp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ECB 쪽에서는 물가가 여전히 높고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최근에 발표된 CPI가 8월 달께 9.1%로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6.6%라고 해서 목표 인플레이션 이쪽도 2%인데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가 있기 때문에 다음 10월 27일 통화정책회의에서도 75bp 인상 가능성이 좀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ECB에서 75bp 인상할 거다 했는데 이제 했네요.
예, 그때 50이냐 75냐 이런 네. 말들이 많았는데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 이런 총재들도 매파적인 분들이 최근에 늘었다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75bp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유로가 이제 달러 대비 뭐 1달러, 1유로가 되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계속 이제 금리를 같이 이제 보조로 맞춰서 올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75bp 인상을 했고 그것도 결국은 기정사실화됐다라고 해서 유럽 시장은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반등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10월부터 양적 긴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결정을 할 예정이고 내년 1분기부터 시행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CB 대차 대조표 축소에서 2014년 말에 2조 2,100억 유로가 있었는데 현재 한 거의 9조 가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모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져 있진 않은데 10월 5일에 이 키프로스에서 열리는 미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사회에서 이때 좀 더 자세히 논의가 될 예정이니 이후에 추후에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ECB의 대차 대조표 요 기사를 보고 참 깜짝 놀랐었어요. 8조 7,600억 유로면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연준만 돈을 이렇게 많이 찍어낸 게 아니라 ECB도 그동안에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냈었구나.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이번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다 ECB나 페드의 무분별한 이런 돈 찍어내기 때문에 발생을 한 건데 지금은 이런 물가 상승을 또 잡겠다고 긴축하고 금리 인상을 막 논의하고 있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이 하르키우와 이 동부 지역에서 또 그 통제권을 되찾았다 뭐 이런 뉴스가 또 있었어요. 이제 통제권을 다시 찾았고요. 러시아가 좀 퇴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미국 같은 경우 WTI나 천연가스 각각 1%, 3%씩 좀 올랐지만 그 네덜란드 벤치마크 유가인 TTF 이건 어제 한 6%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40%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가 같은 경우는 거의 전쟁 이전 수준까지 가격이 되돌아왔고 이런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유가가 좀 하락했었던 모습입니다. 네. 근데 뭐 WTI는 소폭 상승을 하고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또 반격을 하고 이러면 전쟁이 또 계속 길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감 때문에 국제 유가가 소폭이나 또 상승을 좀 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보면 여전히 이제 고점 대비는 좀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보는 게 국채 금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리 동향은 어땠습니까? 일단 10년물 같은 경우 5bp 상승했습니다. 3.36% 기록을 했고 2년물은 1bp 소폭 상승을 하면서 3.57%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저도 뭐 제일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국채 10년물 지난번에 3.48 정도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이 고점을 이번에 벗기느냐 아니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이 정도 3.36 수준에서 다시 꺾이느냐 그걸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아슬아슬한 정도 수준이에요. 3.36%다 보니까 금리를 이번에 올리게 되면 이제 3.0에서 3.25 이렇게 되는데 국채 2년물이 4.57이니까 여전히 이제 그 단기금리나 장기금리가 정책금리보다 지금 높게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달러 인덱스가 꺾였어요.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조금 빠졌습니다.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고 0.66 하락을 하면서 거의 110선을 넘어섰었다가 다시 한 108 정도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는 두 가지 국채 10년물하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이 달러 인덱스가 이제 의미 있게 이제 꺾일 때부터 본격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보거든요. 국제금리하고 달러 인덱스. 근데 국제금리는 아직까지 이제 쌍봉 모습에서 빠지는 모습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달러 인덱스가 약간 꺾였다는 게 그래도 좀 마음의 위안을 좀 줬습니다. 비트코인도 어느덧 또 이만이 깨졌다가
다시 2만 선 네. 올라왔더라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제 또 한 22,000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최근에 19,000, 뭐 18,000도 가까이 가기도 했었는데 이제 다시 한 22,000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 5일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게 뭔가를 보면 결국은 비트코인이 15.6% 올라가지고요. 네. 비트코인이 역시 뭐 변동성이 거의 뭐 주식시장 그 곱하기 한 3, 4, 그죠? 네. 그 정도 레버리지가 높은 그런 자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비트코인 가장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이 한 16% 정도 올라왔다는 게 좀 이번 주말 동안에 봤던 자산 중에 가장 있었던 것 같고 네. 주요 기업들 보면 그래도 시가총액 전체 1등 애플이 그래도 강하게 어제 끝났어요. 네, 어제 애플이 3.58% 상승했습니다. 거의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또 빅테크 쪽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한 1% 못 미치게 소폭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이 한 2.4%, 테슬라 1.6%, 엔비디아 한 0.8% 이렇게 올랐습니다. 메타만 소폭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침에 오다가 애플 관련된 뉴스를 좀 들어봤더니 지금 전 세계에서 애플 쓰는 사용자가 10억 명 정도 되는데 예. 네, 그동안 아직까지 3년 동안 애플 아이폰을 바꾸지 않은 숫자가 거의 2억 8천 명 가까이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아이폰 14에 대한 교체 네. 수요가 꽤 있을 거다. 뭐 그렇게 보시더라고. 혹시 우리 양궁 주임은 아이폰 쓰지 않습니까? 말하신 것처럼 저도 아이폰 11을 쓰고 있고 이제 11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약간 바꿀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꾸세요, 그냥. 예, 소비 진작 좀 되게. 일단 어제 애플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좀 긍정적인 중국 초기 주문 데이터가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아이폰 14 예약 판매가 실시가 되었고 프로 모델이 1차 물량이 10분 만에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추가 주문은 대기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라고 하고 또 프로 모델 대기 기간이 26일이었는데 30일로 늘었고요. 또 더 상위급 이 하이엔드급 모델인 프로맥스는 대기 기간이 27일에서 39일 이렇게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와 프로맥스 이 고급 모델의 인기가 크게 올라가면서 ASP도 상승을 하고 있고 아이폰 전체의 약 한 85% 정도 이렇게 이번에 차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약간 아이폰 14나 14 플러스 이쪽 모델은 약간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14 시리즈는 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여전히 좀 충성 고객들이 많고 잘 되고 있지만 좀 더 14나 14 플러스 모델이 약간 수요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들이나 이런 판매가 완전히 시작된 것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프로랑 프로맥스 이게 그 좀 더 고가품인 거죠? 네. 그래서 프로가 저희 한국 애플 공식 사이트에서 155만 원 네. 가격이 되어 있고요. 최소 가격입니다. 네. 시작 가격이고 달러로는 한 1,000달러 정도가 되고 프로 맥스는 175만 원 이렇게 해서 거의 1,100달러 이렇게 이 두 개 모델이 좀 비싼 모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싼 모델일수록 지금 더 많이 기다려야 되나요? 네. 그래서 아이폰 14나 그냥 일반 모델 14나 14 플러스 같은 경우 네. 제가 봐도 그 프로에 비해서 약간 혁신이 좀 없긴 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업데이트 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프로 모델에는 적용이 되었지만 일반 14 모델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궁 주임도 이왕 바꾸는 거는 프로 맥스로 바꿀 거 아니에요? 프로로 바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그 달러 기준으로는 지난 13하고 뭐 동일하게 999달러로 한다 했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달러가 네. 한 14% 정도 절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좀 더 가격 인상이 된 것들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을 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아이폰이 잘 팔린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이제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 저항 없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제품, 그게 바로 이제 명품 제품이다라고 요즘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애플은 명품 주식인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네. 하면서 또 너무 이렇게 보호무역주의적인 그런 조치를 하는데 바이오도 자국 생산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했나 봐요. 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중국에서 만들지 말고 다 메이드 인 USA, 미국으로 가져와라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분야 자국 생산 행정 명령에 네.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테크 앤 바이오 매니팩처링, 그래서 바이오 제조 이 이니시티브스 쪽에 서명을 했고요. 바이오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드린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개발된 이런 것들을 모두 미국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거나 공급망을 완화시키고 물가 안정, 여기서도 또 프라이스 스테빌리티 이런 네. 것들이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바이오 생산은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같이 그렇게 위탁을 줘야 오히려 더 싸게 만들 수 있어서, 그죠? 네. 네, 이런 헬스케어나 메디케어 쪽에 물가를 오히려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해를 좀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런지 뭐 미국의 바이오 주가는 크게 뭐 네. 큰 변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화이자 같은 경우는 약간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CVS나 에버트, 에브비 약간 1%를 못 미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뭐 따로 특징 종목으로는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BMY라는 네. 종목이 3% 정도 올랐는데 FDA에서 이 소틱2 건선 치료제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암젠이 경쟁사라고 합니다. 네, 경쟁사인 암젠은 4%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오 그 서명하고는 또 네, 다른 또 얘기네요. 개별 종목 이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주요 지표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표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들 보시면 오늘은 뭐 별다른 특별한 경제 지표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CPI 발표들이 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 날인 수요일 날 PP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PPI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목요일 날은 소매 판매 지표, 리테일 세일즈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뉴욕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리고 고용 관련 지표인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2분기는 거의 끝났고 네. 어도비가 회계년도 22년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16일 날 금요일 날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도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관심 갖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네, 여민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